자, 그러면 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연준은 언제 동결하고 언제 낮출 것이냐. 근데 그건 연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연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연준이 이렇게 올릴 거라고도 연준이 몰랐던 것 같아. 21년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 올린다는 생각도 안 해봤다고 했던 게, 그, 연준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페이크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렇게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공급 충격만 봤던 거지. 근데 그래서 이제 내년은 지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뭐 더 올렸으면 돌렸지 뭐 동결 인하는 없다고 하지만 또 모르는 거죠. 왜 타이슨이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플랜을 갖고 있다. 연준도 계속 버티다가 물가가 고용이 어떠고 버티다가 한 대 쳐맞으면 이제 정신이 돌아올 겁니다.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고 가야겠냐? 아니면 딱 봐도 이건 똥인데 피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르겠을 때는, 뭐 주변의 뭐 유튜버들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일 신뢰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채권 시장 아닙니까? 뭐 요즘 채권 시장도 옛날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뭐 저 같은 유튜버들보다는 좀 낫겠죠. 그래서 채권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초록색이 3개월물이에요. 3개월물이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2년물보다 높게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딱 멈출 때가 언제다? 3개월물이 2년물을 제낄 때 제꼈어요. 제꼈는데 원래대로라면 지금 그만둬야 됩니다. 이 12월 FOMC는 동결해야 돼요. 근데 안 할 것 같아. 너무 서프라이즈가 될 것 같은데. 원래대로라면 연준은 지금까지 2년물이 의미하는 게 뭐다? 금리 인상 사이클. 3개월물이 의미하는 건 뭐다? 지금 당장의 통화정책 수준. 왜? 3개월은 90일이죠. 90일 안에는 어떤 경우라도 FOMC가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FOMC를 채권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면 3개월물을 보면 돼요. 근데 이번에 3개월 말고 그 좀 한 번 인상하거나 인하하면 2년쯤 걸리니까 어디까지 올릴까 뭐 이런 것들은 2년물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2년의 사이클, 뭐 1, 2년의 사이클이 지나고 나가지고 그게 경제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에 대해서는 5년물, 7년물, 10년물이 프라이싱을 한다라는 거. 자, 근데 재밌는 게 지금 당장 연준의 정책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3개월물이 2개월보다 높이 있다는 건 뭐예요? 긴축의 강도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거죠. 왜? 2년 동안 올릴 것보다 이번에 더 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시장 생각은 뭐 프라이싱은 5%까지 돼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거를 여기서 더 간 걸 굉장히 강력한 긴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연준도 그걸 알아서 이 빨간색이 이 두 개의 스프레드거든요. 이게 제로 밑으로 내려가면 딱 멈췄는데 안 멈출 것 같다. 그래서 안 멈출 것 같다는 건 채권 시장도 알아요. 그래서 안 멈추고 버티면 어떻게 된다? 3년, 7년, 10년물이 같이 움직이죠. 주 3개입니다. 하늘색이 10년물이고 빨간색이 7년물이고 여기 상하색이 5년물인데 아예 형제처럼 다니죠. 예. 지금의 긴축 강도는 경제를 떠나서 지금 당장 사이클에 거도 최고조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가면 다 좆된다. 라는 거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간단한 거. 잘 보이시는 건가? 요거. 제가 여기 하니까 잘 가리더라고. 자, 3개월물, 2년물, 5, 7, 10년물. 자, 그럼 이걸 가만 보면은, 내년에는 이제, 내년에 이게 2년물하고 2년물이 여기서 버티고, 보통 이렇게 되면, 요렇게 2년물은 좀 내려오거든. 왜? 이제, 지금이 최고조니까 이제 내려갈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둘이 역전은 대칭 비슷하게 간다는 거는 연준이 죽었다 깨어나도 내년은 안 내린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래, 알았다. 내년까지는 오케이, 안 내려간다고 쳐. 감속에도 안 내려간다고 쳐.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가. 얘가 지금 2년물이 4.3 정도 되죠. 근데 이제 10년물이 3.5 정도 볼까? 3.4 정도 봐야 되겠네? 3.4 정도면 차이가 얼마입니까? 1. 산수 안 된다. 1.7 정도 되네요. 170bp 정도 되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그겁니다. 지금 시장은 요거는 이제 연준의 그 태세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파고를 넘어가는, 그 3년, 5년, 7년, 10년물은 지금 3.4 정도를 프라이싱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이게 요 근처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오바를 하고 있는데 이 차이가 200bp, 만땅으로 채우면 200bp 정도 돼요. 한 170 정도 bp니까. 그러면 지금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요게 좀 심각해져 가지고 경기 침체가 빡시게 오면 금리를 결국 인하를 하는데 보통 그럴 때는 주식이 엄청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진짜 이제 주식이 아주 그냥 아작이 나가지고 경기가 착살이 나가지고 금리를 인하를 쫙 가져갈 때 보통 400bp 정도 낮춰요. 보통. 근데 지금은 막말로 200bp 낮추면 역전폭이 지금 83bp니까 200bp 낮추면 거의 원점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겁니다. 경기 침체, 그러니까 큰 막 엄청난 퍼펙트 스톰이 아니라도 200bp는 앞으로 몇 년간 또 낮춰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물가 내려고 하면 조금씩 낮추다가 결국에는 뭐 한 175bp 정도 낮추면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경제 체력이나 물가 상황을 봤을 때 이 정도니까. 그리고 170도 낮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경제가 살아날 거니까 얘는 좀 올라올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뭐 200bp까지 안 낮춰도 돼. 얘는 올라오고 얘가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150, 그 빅스텝 3번, 자이언트 2번만 거꾸로 가면 되는데, 그게 꼭 그렇게 엄청난 퍼펙트 스톰이 와야 가능한 일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파월 2019년 어떻게 했어요? 75를 경제 위기 침체 없이 갔잖아요. 뺐잖아. 그래서 다시 좋아졌었잖아요. 그때도 75를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상황이 심각하니까 75 2번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까지 비관론자들이 말하는 인하할 때 진짜 빠진다는 거가 그렇게까지 안 빼도 될 것 같은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는. 왜? 저는 긍정론자니까. 세상을 좋게 봅니다. 근데 그건 알고 보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진짜 예전에는 뭐 400bp, 코로나 때 보세요. 그냥 회의 2번에 그냥 아주 그냥 작사를, 뭐 그때는 절대 레벨이 그래 높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2번 만에 그냥 제로 붙여버렸고, 서브프라임 때도 뭐 제로까지 끌어당겼잖아요. 5.25에서. 그때 500bp 넘게 뺐습니다. 근데 보통 그 정도면 400은 뺀다고요. 근데 400까지 안 빼도 된다. 그래서 그 경기 침체가 와도 뭐라고 해야 되나, 경기 침체 아닌 것 같은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기 둔화만 해도 가능하다. 연준은 그런 적이 꽤 있다. 는 겁니다. 그런 것도 무시하지 말자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일단 재밌는 거는, 이 정도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안 온 적이 별로 없어요. 한 번인가 빼고 거의 80%의 확률로 왔습니다. 왔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면 그 주식이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 그 평균, 그러니까 그 주식이 많이 빠졌던 거 평균 하면 28% 정도 빠져요. 근데 이제 28%보다 더 화끈하게 한 40% 정도 빠졌던 게 닷컴 버블하고 서브프라임인데, 지금 나스닥하고 이런 것들이 뭐 한 28.5인가 하고 그렇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수준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경기 침체 중에서 평균값만큼은 미리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경기 침체는 이미 계산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웬만하지 않았던 게 딱 2번 있다. 그 2001년 닷컴 버블, 2008년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두 케이스로 진행되지 않으면 전저점을 깰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지. 왜? 보통 이럴 때는 딱 평균에 맞춰서 빼진 않지만,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평균만큼 빠지고 바닥을 잡았네. 그것도 좀 결과적인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그래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이 정도로 깊고 오래 가면 80%의 확률로 경기 침체가 왔고, 경기 침체가 오면 둔화가 아니라 진짜 침체가 오면 뭐 엠버가 말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리세션 뭐 이렇게 선언하면 이제 고점 대비 평균 28% 정도 빠졌고, 그 28%를 확 넘어가는 건 닷컴 버블과 그건 이제 시스테믹 위기로 넘어갔을 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20% 이상 빠졌던 건 또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28% 정도 빠졌거든. 근데 경기 침체가 오면 이 정도 빠졌는데 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빼놓은 것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두 번의 기억을 제외하고는 딱 이만큼 빠지고 대충 이 정도 빠지고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맞은 건가? 결론은 그겁니다. 서브프라임이나 앞으로 이게 내년에 미국 경기가 닷컴 버블 때나 서브프라임 때보다 더 그만큼 좋될 것 같으면 그냥 주식 파는 거고요. 뭐 그거랑 비슷하거나 뭐 그거보다 덜 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주식을 사거나 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큰 경기 침체가 오려면 전제가 뭐다? 대량 해고. 사람들이 많이 잘려야 된다. 근데 요즘 해고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해고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IT예요. IT. 근데 IT는 미국에서 시총 비중 한 25%, 4분의 1쯤은 이제 다 IT 성장주들이죠. 근데 사람 수, 고용 수로 보면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막말로 3% 전원 다 잘려도 대량 해고까지는 아니다. 서브프라임이 왜 무서웠어요? 서브프라임 뭐가 망한 거야? 부동산이 망한 거죠. 근데 부동산은 시총만큼 그 자산의 크기만큼 관련 종사자가 졸라게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사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좀 시험이 좀 어려운 것 중에 뭐 노무사, 뭐 행정사, 뭐 변호사, 뭐 이런 것들 중에 그나마 제일 머릿수가 많은 게 뭡니까? 공인중개사. 아파트 들어오면 제일 먼저 다 공인중개사들. 근데 뭐 부동산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만 있으니까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그에 관련된 뭐 그 포장이사, 뭐 아니면 인터넷, 비대, 하다못해 줄눈시공,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장이 망가져서 10%만, 이 종사자 10%만 날아가도 실업률이 치솟는 게 부동산이고, 그래서 수요 회복이 그렇게 느렸던 겁니다. 2008년이. 예. 근데 2008년만큼 지금 빠진 거예요. 그 기간으로 치면 폭은 조금 더 있지만, 그때 5분기 빠졌거든요. 지금 5분기 다 돼가잖아. 우리나라는 5분기 찍었고. 근데 지금 해고는 대부분 고소득자가 대부분인 IT에 집중되는데 전체 고용의 3%를 책임지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만약에 잘리면, 구글에서 연봉 한 6, 7억 받던 애가 잘렸어. 6, 7억도 많은 것도 아니겠지만 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배달이라도 해야지 하겠습니까? 잘린 김에 저기 동남아나 갔다가 좀 쉬었다 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고소득자니까. 그래서 거기는 잘려도 소비의 영향이 가장 적은데 고용수도 작은 데서 해고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운송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요. 오히려 타이트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설명드린 거 있죠. 지금은 인플레의 시각으로 보면 그건 인플레가 안 내려갔고 인플레가 스티키해지고 계속 금리가 높게 갈 것 같으면 공포스러운 거지만, 이제 물가가 아니라 경기로 프레임이 딱 넘어오면 그거는 악재에서 호재로 바뀐다니까요. 실업률이 이렇게 미미하게 올라가고 소비가 버텨주는데 무슨 리세션이 와도 뭐 그냥 뭐 좀 기술적 침체. 힘든 사람만 힘들고 밖에 나가 보면 뭐 별 문제 없는 뭐 그런 사람, 뭐 레버리지를 크게 동원해 가지고 코인이나 뭐 나스닥 아니 부동산을 많이 샀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별 문제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 침체에 안 온다고 하기는 너무 긍정적인 것 같아서, 와도
그냥 불경기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차트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침체 기간 때 딱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차트에 이게 음영을 치잖아요. 그 회색으로. 그 사이 보면 주가가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놓고 보면 아니 이건 답안지 아닌가? 경기 침체가 선언되면 그때 왕창 샀다가 뭐 나중에 또 고점을 선언하면 그때 왕창 팔면 완전히 이거는 뭐 퀀트도 이런 퀀트가 없겠는데 왜 이런 답안지를 놔두고 다들 이렇게 힘들게 투자를 할까? 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차트 보면 진짜 명확하거든요.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음영이 딱 채워지면 딱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또 음영이 채워지면 또 쭉 빠져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선언하는데 한 1년 걸려요. 다 지나고 나가지고 우리 그런 거죠. 코로나 때 1450일 때 샀어야 되는데. 예. 근데 그때 그럼 1450대 침체를 선언했으면 샀겠지. 근데 그걸 1년 지나고 선언했다니까. 대부분 그래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엠버라는 데가 뭐 그 매달 해가지고 이번 달은 뭐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쭉 지나서 보니까 그때가 고점이고 그때가 저점이고 지나서 하는 얘기 누가 못해. 그러니까 자기들도 좀 애매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침체라고 하면 주가 많이 빠질 때니까 주가 빠질 때 전후로 쫙 이렇게 빠질 때 요때 그러고 지나서 보니까 요때가 이제 침체였구나. 이렇게 천하에 쓸데없는 거죠. 사실은 다 지나서 천하에 쓸데없는 거.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그냥 다 지나서 보고 그냥 사람들 연구할 때, 그때가 불경기였지. 뭐 이런 정도 참고 자료였지. 근데 투자 아이디어로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유가, 뭐 발표가 이러면 나도 하겠네? 그렇잖아요. 그냥 S&P 펼쳐놓고, 이때 많이 빠졌네. 여기 리세션 딱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그리고 거기 전략가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만한 명문대 교수들이 그냥 이제 민간 단체니까 명함 돌리는 거예요. 그냥 모여가지고 심지어 또 2명은 또 부부야. 그래서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냥 조찬회 하면서 지나고 보니까 그때 많이 힘들었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냐 아니냐 갖고 싸우니까 그걸 선언하는 엠버가 갑자기 주목을 받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우리 CPI도 투자할 때 CPI 본 사람 없잖아. CPI 왜 봐? 근데 지금 CPI 나오면 앱이 멋잖아. 그러니까 웃긴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고. 도움도 안 돼. 그냥 지나서 보니까 그때가 힘들었다. 그냥 대충 이제 줄 거 보면, 저 때가 63년이었나? 이렇게 그냥 하는 마킹 해놓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침체라는 거, 지금은 물어 뜯고 싸우고 있지만,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지금 딱 보니까 얼추 웬만한 침체만큼은 일단 빼놨으니까 우리가 고민할 건 이거다. 이거 닷컴 버블이나 서프라임대로 갈 거냐? 그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제 사실상 방향은 정해진 거죠. 정해진 겁니다. 그래도 D가 구린 게 그래도 높은 확률로 있었던 게 장단기 금리의 역전인데, 역전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역전 될 듯 말 듯 한 시기가 꽤 오래되면서 버텼던 시기도 있습니다. 지금 83bp나 벌어지고 7월 달부터 계속 오랫동안 벌어지니까 야, 너도 강의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해가지고 지구과학은 안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랬던 시기도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하고 되게 닮았어요. 왜? 94년부터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갖다 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파이파이 역전도 좀 되고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가 배를 쬐면서 역전이 됐다가 이제 이날 하면서 다시 올라왔는데 요 시기가 94년 그리고 8년까지 이 시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튜브는 없었지만 그런 주장이 많이 있었어요.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근데 이제 부담은 있는데 부담 진태로 계속 가는 거지 뭐. 그런 시절도 있었다. 근데 지금 같은 금리 상승은 94년 외에는 찾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인위적으로 경기를 다운시켰는데 경기는 그래도, 죽을 것 같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오히려 미국은 다른 데보다 경기가 좋기 때문에 달러가 강한 상황. 그게 딱 90년대 강달러 상황인데 장단기 금리의 흐름도 왠지 좀 비슷하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보다 지금 역전폭이 더 내려간 건 맞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이 그때보다 더 세게 올렸으니까. 그때는 한 400 올렸어요.
근데 이제는 400 이상을 더 올린다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그때는 큐티는 안 했잖아. 그리고 막 뭐 어디 나와가지고 잭슨홀 같은 데 나와가지고 뭐 말로 자이언트 밟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런 거 개발하면 어차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내년은 뭐 나이스하면 동결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연준이 뭐 크게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정부도 하기로 한 거 외에, 그리고 이제 뭐 경제 빼고 그냥 안보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죠. IRA니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뭔가 세게 가기는 좀 힘든 정체적인 상황이 좀 답답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중국의 리오프닝 이런 것들은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좀 유효할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가을쯤 한 3분기 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금리를 더 올리지 않아도 높은 금리 자체에 부담을 받은 애들이 하나둘씩 문제가 생겨 나오면서 미국 경기에 대해서 노이즈가 좀 더 끼면서 변동성이 좀 발생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 2019년 때와 같이 보험적 뭐 금리 인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또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좀 시끌시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원웨이로 가기 힘들 것이다. 위든 아래든.